쓸모없으니까 어디 가서 죽으세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편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내가 45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내 딸이 나를 쫓아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최현숙, 72. 남편 당태수는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나는 그의 곁에서 평생을 조용히 살았다.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저한테 가요.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딸 강수진, 38.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턱을 치켜 세운 채 나를 내려다봤다. 옆엔 사위 박민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장모님, 저희도 난처해요. 하지만 유언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양원 자리는 알아봐 드릴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쥐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 평생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잘못이죠? 아버지, 돈으로 먹고 자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세요? 나는 내 엄마야. 엄마? 그냥 빈 껍데기였잖아요. 이제 쓸모도 없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짐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친구 윤미자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게 됐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현수가 뭔가 이상해. 태수 씨가 그렇게 유언장을 썼을 리 없어.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힘도 없어. 변호사 비용도 없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사흘 후 나는 변호사 이준혁을 만났다.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최현숙 여사님, 남편분의 유언장 사본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딸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자기 거라고만 했죠. 그게 이상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유언장 열람 권리가 있어요. 일단 법원에 유언장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틀 후 이준혁 변호사가 전화했다. 여사님,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서류 뭉치를 내 앞에 펼쳤다. 법원에 등록된 유언장은 2개입니다. 2개요? 네. 하나는 3년 전 작성된 것, 그리고 하나는 한 달 전 작성된 것. 딸분이 보여준 건 아마 최근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3년 전 유언장에 따르면 집과 자산의 70%는 여사님 몫이에요. 남은 30% 중 일부가 딸분께 가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유언장은 모든 걸 딸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남편이 마음을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최근 유언장의 서명이 위조 가능성이 높대요. 게다가 남편분은 한 달 전 이미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요. 내 손이 떨렸다. 그럼 수진이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사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분 명의의 계좌에서 한 달 사이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됐어요. 수신자는 딸분과 사위분 명의 계좌입니다. 총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뭐라고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남편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돈을 빼돌린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 딸이, 내가 낳고 키운 딸이 이런 짓을 했다니. 여사님, 결정하셔야 해요. 이대로 당하실 건가요? 아니면 싸우실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생전에 늘 말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잘 살 수 있게 다 준비해 둘게. 걱정 마.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남편. 그의 마지막 뜻을 짓밟을 수는 없었다. 싸우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미연이 전화가 왔다. 엄마, 미쳤어요? 소송을 걸다니. 미연아, 내가 한 일을 설명해봐. 왜 아버지 돈을 몰래 빼돌렸니? 왜 유언장을 위조했니? 위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라고요. 그럼 필적 감정 결과를 보자꾸나. 법정에서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과 민석의 계좌가 동결됐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법정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수진과 민석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강수진과 박민석은 피해자 강태수 씨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유 원장을 위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이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식불명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실에 여러 차례 출입했고 CCTV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전 아내가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럼 왜 공범으로 돈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남편 당태수의 회사 장부에서 불법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 세금 포탈,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다. 이준혁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여사님, 이건 예상 못한 일입니다. 남편분이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어요. 회사 부사장이 진술했대요. 남편분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저도 조사를 받나요? 배우자니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사님이 실제로 관여한 증거가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며칠 후 나는 국세청 조사관을 만났다. 그들은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남편분의 비자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사님 명의 계좌로도 돈이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생활비였어요. 남편이 매달 넣어준 돈이에요. 그 금액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는데 그걸 다 썼습니까? 아니요. 저축했어요. 어디에 저축했습니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지쳐갔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취조를 받아야 하나. 한 달 뒤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편의 탈세 규모는 12억 원. 하지만 나는 무혐의였다. 다만 추징금 일부를 내야 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다행히 여사님은 무혐의예요. 하지만 집과 자산 중 일부를 추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약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70%의 자산은 내 몫이었다. 집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강수진과 박민석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인들은 부모를 속이고 법을 어기고 가족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수진이 따라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는 내 품에 안겼던 아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딸. 수진아, 너는 내가 쓸모없다고 했지. 어디 가서 죽으라고 했어.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는 제정신이었어. 그게 내 진짜 마음이었지. 엄마, 제발.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이제 너는 혼자야.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45년을 살았던 이 집.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랐다. 나는 남은 자산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존엄재단.
노년층 금융학대를 돕는 곳이었다. 이준혁 변호사가 도와줬다. 여사님, 좋은 결정이에요. 여사님처럼 당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변호사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재단이 필요한 거죠. 재단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나는 강연도 다니고 상담도 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저도 딸한테 당했어요. 통장을 다 빼앗겼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저는 너무 늙어서 아무도 안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존엄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비록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나는 그걸 바로잡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았다. 그도 이 길을 원했을 거라고. 수지는 가끔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1년 후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다. 최현숙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피해자였어요. 제 딸한테 쫓겨났죠. 하지만 싸웠고 이겼어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당한다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아팠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지금은 딸분과 관계가 어떤가요? 아직 연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녀가 진짜 변했을 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인터뷰가 끝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날 수진에게서 긴 편지가 왔다. 엄마,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요. 엄마를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의 재단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절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뵙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움과 사랑 사이 어디쯤에서 나는 아직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존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 나는 다시 일어섰다. 오늘도 재단에 가야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요. 쓸모없다는 말, 이제 안 믿어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